안녕하세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커서 다들 궁금한 점 많으시죠? 네, 맞아요. 특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 자료들을 좀 모아봤어요. 시장 분석 보고서나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인데 이걸 바탕으로 좀 쉽게 풀어보려고요. 좋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게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 감 접으실 수 있게요. 네. 복잡한 정보 속에서 중요한 신호들,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긍정적인 면부터? 좋아요. 긍정적인 신호들, 요즘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제도권의 움직임이겠죠. 그렇죠. 그 미국 정부 태도 변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암호화폐를 그냥 투기 자산이 아니라 뭐랄까 미래 기술 리더십의 핵심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 세이프 하버 같은 규제 완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단순히 위험 자산이 아니라 뭔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이쪽 관심도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요. 지난 7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순유입액이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148억 달러. 와, 148억 달러요? 그 큰 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갤럭시 디지털이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팔았는데도 시장이 큰 충격 없이 이걸 받아냈어요. 이건 시장이 그만큼 좀 성숙해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오, 그 점도 흥미롭네요. 시장의 맷집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생활 사용,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페이팔 같은 데서 암호화폐 결제를 막 100개 이상 지원하기 시작했고. 아, 저도 그 뉴스 봤어요. JP 모건도 코인베이스랑 손잡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포인트를 바꾸거나 심지어 삼성페이도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쓸 수 있게 됐고요. 북미부터 시작이지만요. 점점 이렇게 실생활이랑 가까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비트코인 자체도 보면 그 파워로우라는 분석이 있는데 장기 추세선상 아직 과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괜찮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안 판다는 거죠. 이른바 장기 보유자들. 그건 좀 믿음직한 신호 같은데요. 그럼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이더리움도 긍정론이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톰 리 같은 사람은 이더리움이 극도로 저평가됐다고 보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달러랑 연동된 그런 코인들. 네.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이건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와, 국가 단위까지요? 이건 정말 글로벌하게 퍼져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잠재력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호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위험 요인도 봐야겠죠. 당연하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보세요. 막 12만 3천 달러 갔다가 갑자기 11만 4천 달러까지 훅 떨어졌었죠.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투자자들, 그러니까 돈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크게 봤어요. 한 2억 달러 규모가 청산됐다고 하니까요. 우와, 2억 달러. 역시 변동성은 무시 못하네요. 시장 지표들도 좀 엇갈려요.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는 신호들이 보여요. RSI 같은 지표도 그렇고 OBB라고 거래량 보는 지표도 좀 하락세고요. 단기적으로는 힘이 좀 빠졌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최근에 판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반기 보유자라는 거예요. 전체 매도 물량의 85% 이상이요. 아, 그럼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안 팔았다. 그렇죠. 장기 보유자들은 한 14.5%, 그 정도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믿음은 있는데 단기적인 출렁임은 주로 신규 투자자들이 만든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더리움 쪽 리스크는 없을까요? 아까 긍정론을 이야기했지만. 물론 있죠. 톰 리가 연말에 1만 달러 간다, 1만 5천 달러 간다 해도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솔라나, 트론, 카르다노 같은. 아, 경쟁 코인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빨리 클 거냐. 이것도 의견이 좀 갈려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2조 달러 본다는데 JP 모건은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보거든요. 이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죠. 그리고 아까 미국 정부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 암호화폐 비축한다는 거요? 그거 정말 정부 예산으로 막 사들이는 건가요? 그건 좀 자세히 봐야 해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로
범죄로 몰수한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거지 뭐 새로운 예산을 막 투입해서 사겠다 이런 계획은 명시된 게 없어요. 아하, 그렇군요. 무조건 호재로만 볼 건 아니네요. 네, 그런 점은 좀 유의해야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네, 그러니까 시장은 점점 성숙해가는 것 같고 규제도 좀 명확해지는 것 같고 기관이나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고 이건 긍정적이죠. 하지만 단기 변동성, 이건 여전하고 지표들도 좀 혼재돼 있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단기 가격 변동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제도권 수용이나 기술 발전 같은 장기적인 동력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산다 이런 전략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크니까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던져볼 질문이 있어요. 페이팔이나 JP 모건 같은 전통 금융 강자들이랑 미국 같은 나라들이 점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러면 앞으로 전통 금융이랑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이게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